안녕하십니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말고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누가 결정했고 또 어떻게 들여왔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제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엔 추가 보고가 없었던 만큼 보고 누락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반입 경위와 결정 주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적 의제인데도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는지 규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반입이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연관성을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조사 지시와 관련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으며 우리 내부 상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대통령의 질타에 국방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즉각 보고가 누락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웅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때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튿날인 26일 국방부 간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보고했다며 보고 누락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장 확인 결과 안보실에서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며 국방부 입장 표명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와 정치권에선 사드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에 대단히 전략적인 고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외교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인사검증 파동에 대해서 어제 양해를 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장관 인선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 4명을 장관에 지명했는데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불모지 대구에서 총선 승리를 거둔 김부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시인 출신으로 국회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여성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검증 파동에 대해 직접 양해를 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격 발표한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밝힌 인사 배제 5대 원칙 기준에 따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안 발표도 준비되는 대로 계속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장관, 차관 이런 직위나 이런 데 관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된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나 강남 학군 배정을 위한 악성 위장 전입이 아닌데도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권의 비합리적인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도 인선을 단행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풀이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은 무게감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함께 관료 사회 개혁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역과 여성 안배도 고려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집권 여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4년 동안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지방 정권과 균형 발전, 국권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기조와 적합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제가 블랙리스트였다가 문화부의 행정을 이제 책임지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하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을 통과하면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록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며 전 부처의 업무를 들여다본 경험에다 서민의 주거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주거정책이라든가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띄얹는 그런 정책, 또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해수부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해운 물류의 위기, 그리고 조선과 항만의 위기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시급히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후보자 4명은 각각 경북과 충북, 전북, 부산 출신으로 지역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는 만큼 인사검증에서 안전한 카드로 꼽힙니다. 소신을 지키며 정치 생활을 해온 중량급 의원들을 내각에 포진해 공직사회의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지금부터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은 지난해 거제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는 일주일 전에야 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자 서둘러 세금을 낸 걸로 보입니다. 또 후보자의 큰딸이 지난해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는데 후보자의 조치와 해명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설립한 주류 수입 도매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논산의 한 대로변 공터에 있는 농사용 창고인데 주류 수입 허가에 필요한 창고를 주소지로 등록한 겁니다. 영업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 회사는 강 후보자의 장녀가 2천만 원을 출자하고 강 후보자가 제네바 유엔기구에서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었던 우모 씨와 그의 형이 6천만 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습니다. 장녀는 스위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난해 귀국해 직업과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네바의 우 씨는 SBS와 통화에서 장녀가 돈이 없어서 강 후보자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 2천만 원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채권 채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해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당연히 요거는 이제 관계가 모든 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죠.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나 원리금이 나갔어야 하는데 장녀의 계좌 잔액은 2천만 원에 붙은 이자 때문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냥 준 돈이라면 장녀는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더해 지난해 모두 1억 원을 받은 셈이어서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장녀의 창업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금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창업에 개입한 걸로 생각지는 않으며
딸이 2천만 원에 대해 최근 증여세를 냈다고 외교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부인이 학원장을 했었다는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준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가 한 고등학교 영어 강사에 지원하며 낸 이력서입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서울대치동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으로 재직했다고 적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학원장으로 근무했다고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당시 조 씨가 학원장으로 등록된 학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무허가 학원을 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했거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인이 영어 학원을 소유했던 건 아니고 고용됐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력서에 학원장이라고 적은 건 재직 중 이사로 승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학원장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으로 신고돼 불거진 탈세 의혹은 반박했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신용카드를 썼지만 소득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0원으로 신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99년 목동 아파트 매입 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위장전입을 비난한 신문 기고문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조 수석은 2010년 8월에 쓴 칼럼에서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다며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일단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협력하기로 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커졌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완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리 인준을 위한 야당과의 협력에 온종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야당 대표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계신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조용히 찾았습니다. 더 이상 국정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야당께도 충분한 협조 요청을 드렸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단 내일 오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는 데까진 합의했습니다. 인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기다리겠다. 표결은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통과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고 국민의당 표가 분산된다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내일로 미뤄지는 등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이제 문 연 지 열흘 된 서울역 고가 보행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남성이 1.4m 높이의 벽을 넘은 뒤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 시민 안전엔 문제가 없는 건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넉 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해온 친박단체 천막들을 오늘 강제 철거했습니다. 친박단체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며 반발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기습 철거에 나선 건 오늘 새벽. 서울광장에 처있던 친박단체 천막 41개 동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친박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며 광장을 점거한 지 129일 만입니다. 저희가 문서로 22차례, 그다음에 수십 차례 자진 철거 요청을 했지만 계속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 고발과 변상금 부과까지 했지만 무단 점거를 풀지 않는 바람에 행사 33건이 취소되는 등 시민 피해가 막대해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친박단체 회원 20여 명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천안함과 연평해전 희생자 등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자리를 왜 치우냐며 반발했습니다. 사랑합니까 시장님? 아유 시장님아 무슨 시장님이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장님. 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를 그대로 놔두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 우리 태극기가 여기만 뜨는 거?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다만 세월호 천막 가운데 허가 없이 추가로 설치한 일부 천막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족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거 후 서울시는 곧바로 잔디 심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한 달에 걸쳐 잔디와 화단 조성을 끝내면 6월 말 서울광장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최순실 씨는 재판 도중 딸이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며 흥분하기도 했는데 최 씨의 이런 심경 변화가 재판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내일 낮 3시 5분 덴마크에서부터 동행한 우리 검찰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도착 직후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수일부가 삼성 승마 지원을 조사하고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은 첨단범죄 수사 일부가 담당할 걸로 관측됩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마사회 관계자가 정 씨에 대한 승마 특혜 지원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해당 증인을 매섭게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며 딸이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비속어까지 써가며 딸이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거나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재판장이 자제를 요청하자 딸이 입국한다고 해 흥분이 좀 돼 있다며 딸한테도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고 검찰에 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귀국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12시간 마라톤 재판을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마사회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류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색 정장에 올린 머리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마사회 관계자들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은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인 2013년 하반기에 승마계엔 최 씨가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면서 이미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란 의미의 증언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최 씨의 측근이었던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 씨가 대통령의 내실을 관리하고 대통령이 최 씨의 딸을 아낀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이 소문을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체로 꼿꼿하게 자세를 유지했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20분 정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는 환한 미소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2차례나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근무 시간에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0살 최모경이는 어제 오후 4시쯤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17살 여고생을 만났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성매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최경희는 여고생에게 경찰 신분을 숨겼습니다. 근무 시간에 병원에 간다고 외출해 벌인 일입니다. 내근자에게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주변에 잠깐 병원 좀 갔다 온다 이렇게 하고선 나왔다고 해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주택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약속 장소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온 최경희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들어간 것도 보고 30분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성매매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양쪽 다 분리해서 물어가지고 인정을 해서 잡은 거죠. 최경희가 이용했다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성별과 나이 정도만 입력하면 채팅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다는 걸 최경희가 잘 알고 악용한 겁니다. 지난 18일에도 현직 경찰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은 성범죄는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했지만 경찰 간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서울역 고가를 개조해 지난 주말에 개장한 서울로 7017입니다. 시민들 안전을 고려해서 일자로 뻗은 길을 따라 1.4m 높이의 투명 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개장 전부터 이 투명 벽의 높이가 너무 낮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한 남성이 이 벽을 넘어 투신해 숨졌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서울로 7017 난간에 30대 남성이 앉았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내려오라고 설득했지만 이 남성은 10m 아래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도로를 등지고 앉으면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발판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출신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수첩에 카지노에서 250만 원을 잃었다는 메모를 발견하고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행로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3m 높이의 철제벽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1024m 구간 중 133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전망을 고려해 1.4m 높이의 투명 유리벽만 설치했습니다. 야간의 안전요원은 5명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15만 명까지 이곳에 몰리다 보니 당연히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질 것 같아. 유리벽 높이는 1.4m로 제법 높지만 손잡이가 있어 얼마든지 밟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벽을 기준보다도 더 높였는데 사고가 났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 법령에 따르면 1.2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20cm를 더 높여서 1.4m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개장 열흘 만에 드러난 안전 문제로 서울로 7017은 다시 대대적인 보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경찰은 이런 음주 도주 차량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별한 장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납니다. 경찰관은 10m 정도를 끌려갔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찰차를 보고 맞은편에 차가 오는 거 상관없이 그냥 확 돌리는 차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끔씩은 또 인도로 또 돌진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찰차와 경고등 등을 통해 단속 현장 진출입로를 좁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은 스토퍼를 이용해 잡습니다. 삼각불 모양의 원래는 청와대에서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도주 차량이 이 스토퍼를 지나가면 삼각불이 차량 아래로 굴러들어가 멈춰서게 합니다. 경찰은 이 스토퍼를 도입하는 등 이번 음주 단속 방식 개선을 통해 경찰관의 부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비 스토퍼까지 도입한 경찰의 대책이 음주 단속 도주 차량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NN 홍보람입니다. 나라 밖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초강력 돌풍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강타했습니다. 건물 지붕을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17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화창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흙먼지와 함께 거센 돌풍이 몰아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초강력 돌풍에 건물 지붕은 통째로 뜯겨나가고 주말에 공연을 앞두고 설치한 공연장도 힘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 3,500여 그루가 맥없이 뿌리채 뽑혔습니다. За 10 минут очень сильный ветер поднялся. Вот. И сразу повалилась елка. елка свалила вон то дерево. 쓰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날아온 구조물에 맞아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숨지고 168명이 다쳤습니다. 파손된 차량만 수백 대에 달합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돌풍으로 일부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고 항공기 30여 편은 이착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재난당국은 통신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면 부상자 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자연재해는 역시 돌풍으로 9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친 지난 1988년 재해 때보다 피해가 커 최근 100년 새 가장 강력한 돌풍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기상당국은 상공으로 유입된 찬 공기로 대기가 불안해져 돌풍이 발생했다며 돌풍이 다시 불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지난해 하늘을 날던 여객기 동체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테러범들이 노트북 컴퓨터에 폭탄을 숨기고 들어가 기내에서 터뜨린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서 노트북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는데 미국이 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LA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항공기, 특히 미국 항공기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They're obsessed with the terrorists, the idea of knocking down an airplane in flight, particularly if it's a U.S. carrier, particularly it's full of mostly U.S. folks. 그러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 기내에 노트북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트북 PC는 물론이고 휴대폰보다 큰 태블릿 PC와 전자책도 포함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기는 하루 평균 4,300여 편, 승객 수는 56만 명에 달하는데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연간 2억 명이 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당장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PC를 화물칸에 실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에 발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성능 검색 장비 도입 같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승객들에게 일방적인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과 테러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극심한 봄 가뭄의 여파가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은 식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수차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 안성시 금광 저수지입니다. 가물어 드러난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이렇게 작은 배 한 척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갈라진 바닥의 틈 사이로 워낙에 단단히 박혀 있다 보니 제가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 봐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저수지의 올해 저수율은 8%에 불과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흐르던 마을 하천은 하류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논에서도 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급수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논에 물을 대고 있지만 땅 표면만 간신히 적실 정도입니다. 23일부터는 거의 매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접수된 게 한 22건 정도. 급기야 일부 지역에선 먹고 쓸 생활 용수까지 바닥났습니다. 이곳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가 저장된 곳입니다. 평소에는 탱크 가득 물이 차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안성, 가평, 광주 지역의 14개 마을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도사업소의 물차로 매일 비상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아 쓰고 아껴 쓰지만 저녁이면 탱크가 비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탁기는 쓸 엄두도 못 냅니다. 먹을 물이 귀하다는 걸 처음 느낍니다.
여기서 이물까지 몸신다는 상상을 못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누적 강수량은 지난 주말까지 122mm로 평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됐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에 불과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쏜 미사일의 발사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정밀도를 대폭 향상했다고 선전했는데 그대로 다 믿기에는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 참관 아래 발사된 미사일입니다. 지난달 15일 열병식 때 등장했던 미사일로 450km를 날아 동해상 목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목표 지점과의 오차는 7m. 북한은 정밀도를 향상한 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정밀 조정 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을 새로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탄도에 조종 날개를 달고 정밀화된 말기 유도 체계를 갖추는 등 정확도가 대폭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미사일이 움직이는 함정을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반열기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칼빈스담 같이 한반도에 접근한 미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함정을 타격하려면 해상 목표물을 찾아주는 탐색기와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정찰 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능력은 이에 못 미칩니다. 현재까지는 스커드 계열을 개량해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 차량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연료 주입 시스템 등을 일부 자동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덩달아 전세값도 껑충 뛰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사 수요가 몰린 지역이 특히 많이 오르고 인근 지역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3,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112제곱미터 전셋값이 지난 2월 4억 5천만 원 선에서 지금은 6억 원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근처에 재건축 중인 둔촌 주공아파트 5,900여 세대의 이주가 7월부터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한 게 이유입니다. 하루에 10통 이상 와요. 물량이 이제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숙제인데. 서울 동작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7억에 불러주신 분이 4천 원을 재건축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때문에 7억에 다 셌는데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엔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고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임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데다 대규모 이주가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역 중심으로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을 빚으면서 올 상반기 15,000여 가구였던 서울의 입주 물량은 하반기엔 11,000여 가구로 떨어질 전망이어서 서울 지역 전셋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내일은 금연의 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금연 정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금연구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도심 골목길에 직장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큰 길가를 피해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네, 건물에서 흡연구역이 다 사라지면서 사실 지금 이제 더 이상 담배 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길거리에서 금연구역에서 피면 이제 단속하고요. 이런 이면도로 일부도 금연구역이지만 차도 쪽으로 한 걸음만 옮기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속을 하니까 내려가서 피시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 내려가셔도 우리가 단속을 못 하니까 여기 다 모여서 점심시간에 피시니까.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계속 늘어 현재 24만 8천여 곳에 달합니다. 단속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에 가깝습니다. 반면 흡연시설은 불과 43곳. 그나마도 좁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사람들 다 피니까 당연히 여기도 흡연구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안에가 답답할 때가 있고. 담배 연기를 피해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하나같이 불쾌한 표정입니다. 매일 지나다니는데
흡연 구역이 분명히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시더라고요. 가기가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 여론조사에서도 흡연자들은 물론 비흡연자의 80%가 흡연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금연 정책에 반한다며 흡연 시설을 늘리는데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폐해가 큰 만큼 흡연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아주 친숙한 곡이죠. 락밴드 신중현과 엽전들이 70년대에 발표한 곡 미인입니다. 신중현 씨가 데뷔한 지 어느덧 60년이 됐습니다. 락의 대부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신중현의 음악 세계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1955년 미팔군 무대에서 처음 기타 연주를 선보였던 신중현. 한국 최초의 록밴드 에드포를 거쳐 74년 대표곡 미인을 내놓으면서 한국 록음악의 선구자로 우뚝 섭니다. Honorary Doctorate of Music for the first time for an artist from South Korea to Mr. Shin Jung-hyun. 미국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는 명예박사를 수여해 신중현 씨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Grateful to Berkeley College of Music for this honorary doctorate. 연주하는 검은 기타는 지난 2009년 기타 명가 펜더사가 헌정한 것. 에릭 클랩튼, 제프 백 등 전 세계 6명에게만 주어진 영예입니다. 국내 후배들은 헌정 음반 신중현 D 오리진을 선사했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 1집 앨범 트랙 위에 현대적인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이런 음악적 장르를 벌써 했단 말이야, 이런 좀 충격을 많이 받는 요소들이 많아요. 작곡가, 기타리스트, 프로듀서에서 한 시대를 넘어선 거장의 반열에 오른 신중현 씨는 뛰어난 후배들에게서 한국 대중음악의 밝은 미래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후배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SBS 심우섭입니다. 차세대 방송인 지상파 UHD가 내일부터 본방송에 들어갑니다. 시청자들은 UHD TV에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면 지금보다 4배 이상 선명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는데 정작 값비싼 UHD TV를 판매하는 가전사들은 안테나 제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가전 매장입니다. 매장 곳곳에 최신 UHD TV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UHD 방송 시청을 위한 필수 장비인 안테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테나를 좀 찾아보려고. 안테나는 지금 따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매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 매장 마찬가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UHD TV와 함께 UHD 전파를 잡아주는 전용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가전업체들은 방송 수신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안테나 내장은 물론 묶음 판매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안테나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타이어 없이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테나를 기본적으로 내장시켜 판매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에 함께 구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방식인 현행 UHD 기술 표준 제정 이전에 제조된 UHD TV는 유럽식 표준을 적용해 만들어 셋톱박스도 필요한데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 되는 물건 판매에만 급급한 가전사들의 행태에 시청자들의 편의가 뒷전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김성근 감독을 경질한 프로야구 한화가 다시 한번 파격적인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로사리오를 내일은 포수로 기용합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로사리오가 구단에서 새로 사준 포수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실전용보다 크기가 작은 연습용 미트로 공을 정확하게 받는 데 집중합니다. 블로킹과 송구도 연습하며 메이저리그 주전 포수로 활약했던 3년 전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같은 도미니카 출신 투수 오간도의 요청으로 내일 선발 포수로 출전할 로사리오는 잔뜩 들뜬 표정입니다. I feel really glad to God give me the opportunity to be a big league catcher. So I feel really good, really proud. 국내 구단들은 지금까지 투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포수를 기용하는 걸 극히 꺼렸습니다. 로사리오도 지난해 딱 한 번 선발 포수로 나왔다가 대패를 당한 뒤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로사리오를 포수로 투입하고 1루수나 지명타자의 다른 거포를 기용해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로사리오가 내일 무난하게 경기를 치르면 포수 출전 빈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파격적인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로사리오 본인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I'm a catcher, 하나, 파이팅! SBS 유병민입니다. 오늘 서울이 30.3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내일은 일부 중부와 호남 그리고 경북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의 양이 적어서 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에 비한다면 2도 정도 내려가겠고요. 반면 비 예보가 없는 영남 지방 내일도 대구의 한낮 기온은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 일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중서부와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오늘만큼 더워지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보시면서도 뉴스 빨리 끝나고 축구 시작하길 기다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